월세 10만 원.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따뜻한 방, 안전한 환경, 좋은 이웃들.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고 석 달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 25년 된 오래된 빌라 1층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햇살도 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면 됐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래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때마다 손으로 창문을 꾹 눌러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괜찮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꼭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봉일도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옷 맞춰요.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다려놓은 1,000조각을 접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기계 위엔 먼지가 얹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참 쓸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72. 딸은 직장에 바쁘고 손주들은 방학에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익은 김치 한 통, 두부 조각 하나. 그걸로 국을 끓이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이에 허전함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숙 씨, 복지주택 신청해 봤어요? 요즘 그거 좋다던데. 복지주택이요? 응, 월세 10만 원이래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서류를 챙겨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 앞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흥 정왕에도 몇 곳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세요. 정말 그렇게 싸요? 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희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신청서 일부, 주민등록 등본 일부,
소득증명서 일부. 그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죠, 정숙 씨.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이사일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벽 한쪽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시흥 정왕지역.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흥 LH지사에서 견학버스 나간대요.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견학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엔 괜히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를 준비한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네.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오래된 상가, 그리고 익숙한 시장 골목. 이제 곧 저 풍경도 내 일상에서 멀어질까 싶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오려나? 그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시흥 복지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건물과 넓은 진입로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삥 열리며 환한 조명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주택 견학 오셨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다 이렇게 해둔 거예요. 직원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강한 냄새 음식 조리 금지, 야간 소음주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조용한 문장이 이곳의 가장 큰 규칙이라는 걸요. 직원이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욕실에는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예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죠? 다들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텃밭이 보였고 한 할머니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가꾸신데요. 직원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저도 저기서 고추 몇 포기 심고 싶네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둘러봤을 때 밥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한 끼 3,000원 정도고 원하실 때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하루 세 끼면 한 달에 27만 원쯤 되겠네. 그래도 방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견학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과 발표 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살짝 벅차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복지주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낮 2시쯤이었을까요? 바느질을 하다 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LH 지사입니다. 정숙 어르신 되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선정되셨어요. 302호 배정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류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문 때 신청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구나.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창문 너머로 햇살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엔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막상 짐을 싸다 보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전기밥솥, 바느질 상자 하나.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 남짓이었죠.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벽지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왕동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달리니 바로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 앞에는 관리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302호입니다. 작은 종이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막혀 있었죠. 그래도 새 집이니까 좋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전기밥솥을 올려두고 옷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 속에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였어요. 복도에 나와보니 규칙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한 조리 금지. 세탁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사용 가능. 외부인 숙박 불가. 소음 발생 시 경고 조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오늘은 식당 이용 가능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 대신 짧은 고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 너무 조용하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혹시 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폐가 될까 싶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껐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맞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지어보려다 말고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괜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방 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낯선 집의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복지주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 시간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스테인리스 식판, 그리고 벽에 붙은 오늘의 식단표, 쌀밥, 된장국, 계란말이, 무생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권을 받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 얼마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3,000원이에요. 한 달 정액으로 하시면 25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3,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로 계산하니 금세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월세 1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약 7만 원, 식사비 25만 원을 더하면 벌써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낫겠지 싶으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 맛에 그 모든 계산이 잠시 잊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전 2달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 말의 의미가 그땐 아직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일부 조정 예정.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햇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전기난로를 켜려다 말고 요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아껴야겠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예전 집보다 덜 춥잖아.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10만 원, 7만 원, 25만 원, 그리고 약값 3만 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93만 원. 숫자 하나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이웃 방에서는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꺼내려다 냄새 음식 금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만 부어 조용히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생각을 품은 채 계산기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는 꺼졌는데 그 소리만큼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주택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점심엔 빨래를 널고 저녁엔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윗집 발소리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금세 끄게 되더군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순자 씨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숙 씨, 오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믹스를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난방 걱정 없고, 밥도 나오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덜 춥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내 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딸은 도시락을 펼치고 손주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한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외부인 숙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있다 갈 거예요. 하루라도 숙박은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나가셔야 해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딸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늦기 전에 가야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가 금세 놓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다녀가셨어요? 응, 잠깐 왔다 갔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이 왔는데 방에는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온기가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이 필요했는데 이젠 마음이 더 추워진 것 같네. 손끝이 시려워 담요를 더 당겨 덮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그들이 먹던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식지 않은 듯한 온기가 남아 있더군요. 그걸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 봐서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 고요를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내 방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벽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예전 집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집이라고 쓰여 있던 그 낙서가 지금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방은 포근했지만 마음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립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멘트였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알아봐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순자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따뜻하지만 마음은 자꾸 식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삑 하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나 봅니다. 나는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깨어 있다는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같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다른 방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창문은 환히 켜져 있고 어떤 창문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시려왔습니다. 탁자 위엔 딸이 두고 간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맛이 마치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긴 따뜻하니까.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자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됐고 겨울엔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죠. 하지만 이웃집 문 두드리면 김치도 얻어먹고 소주 한 잔 나누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혼자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버리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단 덜 춥다. 그걸로 됐지, 정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제의 그 정막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복지관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젊은 복지사 한 명이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어제 가족분이 다녀가셨죠?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좋으셨겠어요. 손주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가 제일 큰 힘이에요. 한 번만 안아도 마음이 다 풀려요. 복지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 프로그램 있어요.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낯설 텐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잠깐 가볼게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오후에 모임 있대요.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복지관 1층 작은 휴게실에 모임이 열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여긴 다 비슷한 또래시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여기 오길 잘했죠.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의 결혼 소식을, 누군가는 병원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했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복지주택 건물 안에서 참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약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덜 춥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남겨둔 귤 2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것이고 하나는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귤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 맛이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군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제의 정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용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복지주택의 밤은 여전히 길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따뜻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소리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곳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나는 매일 오전이면 식당에 내려가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더 밝으시네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일 뿐인데 그 속엔 진심이 느껴집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바느질하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엔 바느질을 생계로 했지만 이젠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이젠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기 처음 올 땐 너무 답답했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는 동물이래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다.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죠. 커피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우리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집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볶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건물의 차가운 벽 사이를 천천히 채워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늘 창가에 앉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복도 너머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불편함과 편안함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이 더 들기도 하고 규칙도 많지만 그 안에서 얻는 건 안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주택은 그저 싼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 안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왔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운 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바느질 바늘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곳이 내 집 같네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딱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정말 노후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걸까요? 최점순 씨는 월세 5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만큼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월세 말고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최점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70만 원 남짓이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계산을 해봤어요. 전세금 차액 3천만 원이 손에 들어와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면 7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79. 80 되기 전에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사를 해야 하나. 그것도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처음 들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만 원. 거기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살 수 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집이 진짜 있어?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첨 연락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전세금 중 3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매달 70만 원 중 5만 원만 월세로 나가니까 65만 원이 생활비로 남았어요. 입주 전에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경로당도 있고 건강관리실,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문턱 없는 구조에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까지.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되겠구나. 복지관이 바로 붙어 있으니 외롭지도 않겠구나.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겼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최점순 씨는 빈 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화장실 손잡이를 잡아보니 튼튼하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짐을 풀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월세 5만 원. 이 돈이면 한 달에 65만 원이 남는다. 밥 해먹고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첫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빠뜨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월세는 5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뭘 얼마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어봤어요. 1만 8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라 할인이 적용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가 왔어요. 8천 원. 가스비도 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안 틀었는데 밥 해먹고 물 때운 것만으로 1만 원이 나왔어요. 그는 고지서들을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합치니까 36,000원이었어요. 월세보다는 적었지만 어쨌든 매달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TV 수신료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있었어요. 원래 쓰던 거니까 당연히 내 돈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남아 있었습니다. 밥.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식사가 나오는 줄 알았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매일 3끼를 다 사 먹으면 한 달에 27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두부, 채소. 아끼고 아껴서 샀는데도 일주일치에 3만 원이 들었어요. 한 달이면 12만 원. 반찬 사고 가끔 외식하면 15만 원은 금방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세 5만 원. 공과금 3만 6천 원. 식비 15만 원.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70만 원 중 25만 원. 남는 건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전세 살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던 때보다는 훨씬 숨통이 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월세 5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한 달에 5만 원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서 살든 밥은 먹어야 하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다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집에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해결됐지만 생활은 여전히 스스로 꾸려가야 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이 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월세가 싼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생활 전체가 싸다는 뜻은 아니다. 이 집은 주거비만 낮춰주는 곳이지 생활비까지 책임져주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감기인가 싶어서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열이 올랐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열이 나면 참 막막하거든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수건 올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니까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거든요. 건물 안에 건강관리실이 있긴 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에요. 혈압도 재주고 간단한 건강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가 열이 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복지관도 운영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비상벨이 있긴 했어요. 화장실과 침실에 설치된 빨간 버튼. 위급할 때 누르면 관리실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비상벨을 누를 수는 없잖아요.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누워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겨우 물을 떠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할까 싶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는 건강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파도 병원은 스스로 가야 했어요. 누가 데려다주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몇 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날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타서 돌아오니까 오후가 다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복지시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관리실은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간병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어요. 만약 거동이 어려워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주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하니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아프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스스로 밥 해 먹고, 스스로 병원 다니고,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집의 전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며칠 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남았습니다. 혼자 열이 나서 누워있던 밤,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 그때 느꼈던 막막함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온다고요. 최점순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방을 치우고, 과일을 깎아놓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뒀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오면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하게 돼 있다며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돌아다녔고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면 안 돼? 최점순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손주랑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입주할 때 안내를 받았어요.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건 자유롭지만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요. 공동주택이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계속 머무르면 관리가 어려워진다고요. 규정이 그렇다는 건 알았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고 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돌아가. 다음에 낮에 또 와.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좁아서 그래? 우리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최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엄마도 피곤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집에서는 가족도 못 재운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아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손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왜 재우면 안 되는 걸까?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공동주택이니까요.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아들이 오면 당연히 재웠어요. 명절이면 며느리까지 와서 다 같이 북적북적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관리실에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집인데 눈치를 봐야 하는 느낌.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왜 자고 가지 말라고 했어?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최점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라서 가족이 자고 가는 게 좀 그래. 규정이 그렇대. 아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전화를 끊고 나서 최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맞아.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구나.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편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면 달랐어요. 예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한 집이지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오면 낮에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야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최점순 씨는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예전 집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 먹었거든요. 밥 한 공기에 잘 구운 생선 한 토막. 그게 그에게는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고등어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생선 구우셨어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점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고등어 좀 구웠는데요. 이웃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냄새가 좀 났어요. 복도까지 퍼지더라고요. 다음엔 환기 좀 더 해주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밥을 해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집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예전 집에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빌라였지만 환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복도가 실내로 연결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도 달랐어요. 냄새가 쉽게 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생선을 안 굽게 됐어요.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구운 걸 사다 먹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굽는 건 포기했어요. 김치찌개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고춧가루 많이 넣고 끓이면 냄새가 강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턴가 요리할 때 냄새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냄새 안 나나? 이웃한테 피해 안 주나? 밥 한 끼 해먹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냄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자정쯤 눈을 떴는데 TV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꽤 컸어요. 부랴부랴 리모컨을 찾아서 껐습니다. 다음 날 또 이웃을 마주쳤어요. 어젯밤에 TV 소리 좀 났어요. 밤에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최점순 씨는 사과했어요. 깜빡 잠이 들었다고요. 그 뒤로는 저녁 9시만 넘으면 TV 소리를 확 줄였습니다. 가끔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았어요. 이어폰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탈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타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무뚝뚝해 보이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서 통화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디서든 편하게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데 혼자만의 생활은 아닌 느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점순 씨는 원래 조용한 편이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생선 굽고 TV 크게 틀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던 때가 문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배려가 기본이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같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게 공동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적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고등어 한 마리 마음껏 굽고 싶다. 최점순 씨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0분, 마트는 걸어서 10분 거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보다 조금 외진 건 맞았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입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산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예전엔 그냥 걸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목도리를 둘러도 얼굴이 시렸어요.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버스가 막 떠난 뒤였어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 바람 부는 정류장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오후 4시였어요. 아침 10시에 나갔는데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거리가 앞으로도 괜찮을까?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스도 탈 수 있고요. 그런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다리가 더 약해지면 이 15분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버스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하루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랑 채소를 좀 샀어요. 짐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짐을 내려놓고 쉬었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헐떡거렸어요. 쌀 한 포대가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젊었을 때 10분 거리와 이른이 넘어서의 10분 거리는 같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택배로 시키면 되지 않냐고요? 맞아요. 요즘은 쌀도 배달이 되고 채소도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점순 씨 세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싱싱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조금씩 바꿔가고 있긴 해요. 무거운 건 배달로 시키고 가벼운 것만 직접 사러 가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아직 서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가면서 겨우 한 번 시켜봤어요. 편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바깥 공기도 쐬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게 다 일상이었는데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고 정류장까지 걸어가고요.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다녀오는 건 아니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나? 날씨는 어떤가? 짐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예전 동네는 뭐든 가까웠거든요. 병원도 걸어서 5분, 마트도 바로 앞이었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건 맞았어요. 복지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생활권이 좁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최점순 씨가 이 집에 산 지 어느새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따로라는 것도, 아프면 혼자 버텨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씩 부딪히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이 집이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집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도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살만해? 그러면 최점순 씨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병원 다닐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집은 누군가 돌봐주는 집이 아니에요. 요양시설도 아니고 실버타운도 아니에요. 복지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기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일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밥도 직접 해야 하고 청소도 직접 해야 하고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야 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월세가 싸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최점순 씨처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70만 원 정도 받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월세로 35만 원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선 월세가 5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에요. 계약 갱신하면서 30년,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집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최점순 씨가 보기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 이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입주민들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다들 조용히 지내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요. 함께 어울려서 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체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들이랑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은 분은 여기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방문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숙박은 어려워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다 같이 자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이는 명절은 여기선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혼자 거동하기 힘들거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 집이 맞지 않아요. 여기는 돌봄 서비스가 없거든요. 건강관리실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매일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해지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해요.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요. 최점순 씨는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서 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에 나가고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해요. 다리 힘이 빠지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이 집의 조건이에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면 다른 준비를 해야 해요. 최점순 씨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 그리고 나중을 위한 준비. 이 집은 영원한 답이 아니라 지금의 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최점순 씨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입주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음의 준비가 달랐을 텐데. 그래서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월세만 보지 말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월세 5만 원.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싸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거기다 식비, 통신비까지 최점순 씨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물론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적어요. 하지만 5만 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입주 전에 내 수입이 얼마인지, 거기서 25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는지, 그걸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봐야 해요. 이 집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지, 버스 타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은지,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1년 뒤,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이 집에서 계속 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한 플랜 B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직접 가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도심보다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에 나온 주소만 보지 말고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지도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건 달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 거리를 걸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점순 씨는 그걸 안 했거든요. 입주하고 나서야 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번째, 공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냄새 나는 음식 조심해야 하고, 밤에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가족이 자고 가기도 어려워요.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편한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내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기대를 조금 낮추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복지주택, 고령자를 위한, 그래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요. 하지만 이 집은 주거비를 낮춰주는 집이지 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집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스스로 꾸려가야 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입주하고 나서 실망하지 않아요. 최점순 씨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월세 5만 원이라는 말에 모든 걱정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새로운 불편함과 타협하고, 그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점순 씨는 말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월세 35만 원 내면서 불안하게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다만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고 들어오는 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고령자 복지주택, 월세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평생 살 수 있는 집.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실제로 좋은 점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로였고, 아프면 혼자 버텨야 했고, 가족이 자고 가기 어려웠고, 냄새나는 음식도 조심해야 했고,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어요. 이 집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봐야 하는 곳이었어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고, 조용한 일상이 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자주 함께하고 싶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실버타운 안 갑니다. 이 말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때는 노후의 로망이었죠. 비싼 돈 내고 들어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 부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노후 주거를 선택했습니다. 비싸지만 이유가 있는 곳, 요양원보다 품격 있고 실버타운보다 자유로운 곳. 오늘은 그곳의 정체를 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엔 실버타운이 인생의 목표였죠. 나중에 돈 모아서 실버타운 들어가자. 자식한테 짐 안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실버타운은 성공한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광고에서도 늘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여기 들어오면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때만 해도 실버타운은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품격 있는 노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입주 보증금 수천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어떤 곳은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에 월 4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호텔에서 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호텔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비싼데 불편하고 편리한데 외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소했던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만 되고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도 다들 문 닫고 살아요. 아침 먹고 방 들어가면 저녁까지 아무도 안 만나요. 한 건물 안에 수백 명이 살아도 대화 한마디 없는 날이 많아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각자 자기 테이블에만 앉아요. 왜일까요? 실버타운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깔끔하게. 하지만 그 안에 사람 사는 냄새는 없어요.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외출은 신고해야 하고 방문객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30분 이상 머물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관리되는 삶은 편하지만 삶의 온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더 큰 문제예요.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럼 여기서 지불한 보증금은요? 다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버타운은 건강할 때만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 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한 80대 남성분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어요.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버타운 측에서 퇴소 통보를 하더라고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서요. 우리 부부가 1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실버타운을 꿈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요양원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돌봄까지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나?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실버타운 평균 입주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때 대부분 만실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공실이 늘었다는 현장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 문의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혹시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 서비스도 있나요? 치매 걸려도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실버타운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달라요. 이제는 요양보다 자립을 원합니다. 1950년 60년대생, 즉 지금의 60대 70대는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세대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일하고 성취해온 분들이죠. 대학 진학률도 높고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인터넷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관리당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돌봄은 필요하지만 내 생활은 내가 지키고 싶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지만 외롭게 살긴 싫다. 도움은 받되 의존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주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8%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존엄의 상실이었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냐? 요양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던데.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요양원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회 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형은 평생 회사 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그냥 302호 환자예요.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물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노년층이 원하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독립된 공간. 나만의 방, 나만의 화장실, 나만의 시간. 단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곳.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보고, 책 읽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능한 곳 말이에요. 둘째, 선택 가능한 돌봄. 아플 때, 필요할 때만 도움받고 평소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오늘은 밥 안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은 방 청소 안 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셋째, 품격 있는 환경. 요양원처럼 환자 취급받지 않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곳. 이름이 아니라 호칭으로 불리고 식사도 병원식이 아니라 일반 가정식처럼 나오는 곳. 넷째, 커뮤니티.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외로울 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곳, 과연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호텔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필요할 땐 돌봄이 연결되고 무엇보다 내 공간이 보장되는 곳. 이미 그런 곳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알아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앞으로의 20년에서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비싸길래? 하고들 묻습니다. 맞아요. 싸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대부터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일반 요양원의 3배에서 4배 수준이에요. 실버타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새 입소 문의가 몇 배로 늘었다는 얘기가 많고 일부 시설은 대기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냥 비싼 요양원 아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돈이 있어도 자식 곁에 얹혀 살기 싫고 실버타운은 답답하고 요양원은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입소자, 가족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집에서 모시기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힘들고 요양원은 어머니 자존심이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도 알아봤는데 병이 있으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여기라면 괜찮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엄이 지켜집니다. 이곳은 사람을 환자 번호로 부르지 않아요. 김 여사님, 박 사장님처럼 존칭을 씁니다. 식사도 병원식이 아니라 일반 가정식이고 원하면 와인 한 잔도 마실 수 있어요. 방 안에는 본인이 쓰던 가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을 벽에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한 8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게 돈만은 아니거든요. 자존심도 있고 품위도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 가면 그게 다 사라져요. 여긴 달라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줘요. 둘째, 건강 상태가 변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 기억하시죠? 건강이 나빠지면 나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처음 입소할 때는 건강했어도 시간이 지나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처음부터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거든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요양보호사가 각 유닛을 담당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한쪽이 마비됐죠. 그런데 여기선 재활 치료도 받고 식사 보조도 받으면서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저도 옆 유닛에 있으니까 매일 남편 보러 갈 수 있고요. 만약 일반 실버타운이었으면 남편은 요양병원 가고 저는 혼자 남았을 거예요. 셋째, 가족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도 벅찹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면 주변에서 자식이 불효한다는 소리를 듣기 쉽죠.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어머니, 좋은 곳에 계시네요. 시설 정말 깔끔하고 좋던데요? 오히려 주변에서 부러워합니다. 자식들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유니트 케어에 계셔. 한 40대 딸의 말입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게. 근데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당신만의 공간도 있고 친구도 생기고 아플 때 바로 간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매주 찾아뵙는데 엄마가 오히려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내일이나 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야? 어떻게 들어가? 우리 부모님도 보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이름 바로 유니트 케어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당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유니트 케어는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고급 요양주거입니다. 한 사람 혹은 부부 단위로 유닛이라 불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필요할 땐 전문 돌봄 인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호텔 같은 개인실, 요양 같은 돌봄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완벽히 결합한 신개념 노후 주거입니다. 사실 유니트 케어는 북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런 형태의 요양주거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대형 요양원 대신 소규모 유닛형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입소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치매 증상도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가족들의 만족도도 월등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런 목표 아래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유니트 케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우선 유닛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닛은 독립된 거주 공간이에요. 작게는 10제곱미터에서 크게는 20제곱미터 이상. 각 유닛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침대와 옷장이 있는 개인 침실, 마이너스 독립된 화장실과 샤워실, 마이너스 작은 냉장고와 수납 공간, 마이너스 TV와 인터넷, 마이너스 응급 호출벨, 마이너스 온도 조절 장치. 여기까지 보면 그냥 원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각 유닛 밖에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보통 10개에서 15개 유닛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룹니다. 이 클러스터마다 마이너스 공용 거실, 마이너스 식당, 마이너스 작은 주방, 마이너스 세탁실, 마이너스 간호 스테이션, 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각 클러스터마다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됩니다. 이게 일반 요양원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일반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1명이 수십 명을 담당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1명이 10명에서 15명만 담당합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요양원에서는 1명이 30명을 봤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약 챙기기도 벅찼죠. 근데 여기선 10명만 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름도 외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어제 기분이 어땠는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돌봄이더라고요. 또한 유니트 케어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호사는 24시간 대기하고 필요시 의사가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도 함께 일해요. 그래서 입소자가 갑자기 아파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입소자 가족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대요. 간호사가 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하고 119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만약 집에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처럼 유니트 케어는 집 같은 편안함과 병원 같은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곳이 진짜 노후 주거지. 유니트 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돌봄이에요. 실버타운과 뭐가 다를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둘 다 비싸잖아요. 둘 다 개인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 기억하시죠? 건강할 때만 머물 수 있다는 것. 치매가 오면 나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가야 합니다. 병원 입원이 잦아지면 역시 나가야 합니다. 한 실버타운 입소자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악화됐죠. 그러다 실버타운 측에서 통보가 왔어요. 다른 입주민 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어 퇴소 권고합니다라고요. 우리 부부 8년 살았는데 결국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정반대예요. 각 유닛에는 침실, 욕실, TV, 냉장고, 응급벨이 모두 설치돼 있고 24시간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가 상주합니다. 처음 입소할 때 건강했어도 시간이 지나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니까요. 한 유니트 케어 입소자, 가족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입소하실 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2년 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 걱정했는데 시설 측에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매가 좀 더 진행됐지만 같은 방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두 번째 차이는 의료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실버타운에는 의료진이 없어요. 간호사가 있는 곳도 있지만 상주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 가야 해요. 혹은 가족이 데려가야 하죠. 심야에 갑자기 아프면 119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다릅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필요시 의사가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도 응급벨 누르면 2분 안에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한 입소자의 경험담이에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응급벨 눌렀더니 간호사분이 바로 오셨어요. 산소 포화도 재고, 혈압 재고, 바로 응급처치 하셨죠? 그리고 119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만약 실버타운이었으면 혼자 전화기 찾느라 허둥댔을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실버타운은 보통 대규모예요. 한 건물에 200명, 300명씩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얼굴은 마주쳐도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고 식당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다. 실버타운 입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10명에서 15명이 하나의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공용 거실도 아늑하고 식당도 가정집 식당처럼 작아요. 매일 같은 사람들과 얼굴 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생일이면 함께 축하해주죠. 한 입소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실버타운에선 300명이 살았어요. 근데 친한 사람 하나 없었죠. 여긴 우리 유닛에 12명 살아요. 다 가족 같아요. 아침에 어제 잘 주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내일 또 봐요까지.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 차이는 돌봄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자립을 전제로 해요.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는 건 기본이지만 개인 간병이나 돌봄은 별도 비용이에요. 그것도 아주 비쌉니다. 개인 간병사를 쓰려면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돌봄이 기본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각 유닛을 담당하고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혼자 씻을 수 있으면 혼자 씻고, 내일은 힘들면 도움받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식당에서 먹고, 힘들면 방으로 가져다 드리고, 더 힘들면 식사 보조까지 해드려요. 한 요양보호사의 말입니다. 어르신들 상태가 매일 달라요. 오늘 건강하셔도 내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체크해요. 오늘은 어떠세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도와드리죠. 이게 진짜 맞춤 돌봄이에요. 실버타운은 기본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정말 많아요. 개인 간병 따로, 병원 동행 따로, 특식 먹고 싶으면 또 따로, 특수 세탁도 따로예요. 월 300만 원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400만 원, 500만 원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유니트 케어는 기본 비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 세 끼 식사에 간식까지 세탁, 청소, 생활지원, 기본 간호, 요양보호까지요. 물론 의료비나 특수치료는 별도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거의 다 포함이에요. 이게 바로 실버타운 대신 유니트 케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어도 품격 있게 살고 싶고, 아파도 쫓겨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고, 돌봄은 받되 혼자만의 공간은 지키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걸 충족하는 곳, 그곳이 바로 유니트 케어입니다. 유니트 케어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개인 맞춤 돌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년 주거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니트 케어가 똑같지는 않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자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요양병원 부설형 유니트 케어예요. 이름 그대로 요양병원 안에 만들어진 유니트 케어죠.
의료진이 상주하고요. 재활치료랑 간호 중심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분들만 입소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는 돌봄 필요도 등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 판정하는 거죠.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요.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요양병원 부서령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월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물론 등급이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일반 유료 요양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한 가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됐죠. 장기요양 1등급 판정받고 유니트케어 요양병원에 입소하셨답니다. 월 비용은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개인실에서 지내시고 매일 재활치료 받으시고 간호사분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신대요. 일반 요양병원이었으면 다인실에서 지내셨을 거래요. 두 번째는 요양원형 유니트 케어입니다. 이건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형태예요. 역시 장기요양 등급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면서 24시간 케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요양병원 부설형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의료보다는 생활 돌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병원 같은 느낌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식사 도움,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이런 일상생활 지원이 중심이에요. 비용도 요양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월 8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인데요. 등급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반 요양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환경은 훨씬 좋죠. 한 입소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집에서 모시기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유니트 케어 요양원에 모셨는데 다인실이 아니라 개인 공간에서 지내시니까 훨씬 안정적이시래요. 같은 유닛에 사시는 분들이랑도 친해지셔서 가족처럼 지내신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자립형 고급 주거형 유니트 케어예요. 이게 최근에 진짜 부자들이 몰리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형태예요. 앞에 두 가지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요양 등급이 없는 건강한 노년층도 입소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아직 건강한데 미리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호텔식 생활과 전문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립형은 전액 자비 부담이에요. 요양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용이 확 올라가죠. 1인실은 월 170만 원에서 300만 원대, 부부실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엔 뭐가 포함되냐면요. 식사, 세탁, 청소, 간식, 생활지원 서비스가 다 포함돼요. 의료랑 간병은 필요할 때 별도로 청구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총 비용은 평균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비싸네요. 네, 맞아요. 비쌉니다. 실버타운이랑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버타운은 건강할 때만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면 나가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니까 돌봄도 받을 수 있고요. 간호사도 24시간 있으니까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한 70대 부부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함께 자립형 유니트 케어에 입소하셨대요. 월 비용은 35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비싸긴 한데요. 두 분 다 건강하실 때 미리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누가 먼저 아파도 같은 곳에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신대요. 자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모시려면 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실버타운은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나가야 하니까 불안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봄까지 가능한 이곳을 선택했어요. 비용은 부담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게 바로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대신 유니트 케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비싸지만 그만큼의 품격과 관리가 따라오고요. 무엇보다 끝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안정감.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유니트 케어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낼 수 있나요? 지금 들으실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현황입니다. 정확한 정보니까 잘 들어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은 전국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가 운영 중입니다. 뭐야, 겨우 11개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아직 많지 않아요. 그중 경기도가 4개소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도 1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부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실제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 입소자 가족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작년 여름에 경기도에 있는 유니트 케어 시설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개인실도 깔끔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2차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약 20개 유니트가 새로 선정되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시점인 10월 기준으로는 2차 시설이 아직 본격 운영되진 않았고요. 선정 및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즉, 현재는 1차 시범 사업 11개 유니트가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어떡하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서울에는 아직 공식 시범 사업 시설이 없고요.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서울 거주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살지만 부모님은 경기도 유니트 케어에 계세요. 처음엔 멀어서 걱정했는데 1시간이면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평일엔 영상통화로 얼굴 봐요. 멀어도 좋은 환경에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공식 시범 사업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니트 케어형 시설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은 아니지만 유니트 케어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곳들이에요. 당연히 전액 자비 부담이고요. 비용도 더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곳들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공지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엔 참여기관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여시설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입소 가능 여부, 대기 상황, 비용 등을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곳은 먼저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방문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해당 시설에 직접 연락해서 입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립형 고급 주거형은 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하지만 이건 전액 자비라서 비용 부담이 크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시설 자체가 많지 않아서 입소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시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유니트 케어는 요양의 개념을 넘어 노년의 자립과 품격을 함께 담는 새로운 노후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예요. 시설도 많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20개 유니트가 더 생기고 그 다음 해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경기도, 전북, 전남, 충남 이 지역들에만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 어디서나 유니트 케어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노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유니트 케어.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유니트 케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돌봄, 자립, 품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노년의 새로운 주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항상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집에서 자식과 살 것인가, 시설로 갈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양자택일의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니트 케어는 이 모든 걸 함께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실버타운보다 비싸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예전엔 노후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건강 버티고, 외로움 버티고,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버티고. 하지만 이제는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유니트 케어가 제시하는 건 바로 이런 노후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에 겨우 11개 유니트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실 요양원은 상상도 못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유니트 케어라는 말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시설이 생길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유니트 케어가 요양시설의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유니트 케어는 가족 관계도 바꿔놓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짐이 아니라 존중으로. 부모님은 편안하게 지내시고 자녀는 죄책감 없이 찾아뵐 수 있고, 이게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노후의 모습이에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노후를 원하느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유니트 케어는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진보적인 선택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선택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선택지. 요즘엔 실버타운 안 갑니다. 진짜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비싼 이유가 분명한 곳, 유니트 케어. 돌봄이 필요해도 품격은 포기하지 않는 삶. 나이가 들어도 나로 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새로운 노후의 기준입니다. 유니트 케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설도 아직 많지 않고 지역도 제한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는 분명 유니트 케어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노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격 있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